제 글은 좀 제가 던지듯이 쓴 글인데요. 이게 제 발 앞에 떨어지는 지뢰가 될지 불발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길지 않으니까 시간 맞추기 위해서 글 읽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월요일날 중간고사가 있는 학생들이 온 곳 같은데 오늘 발표문하고 중간고사하고는 힌트가 별로 없습니다. 관계가. 미술계의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작품 자체라는 유령이다. 그것을 바로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본질을 선험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실체,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실체적 존재론이 그 유령이 생겨난 원천이다. 이 작품 자체라고 하는 유령은 우리를 곤혹스러운 모순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힘을 발휘하는데 전시기획자들은 이 난감함 앞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벌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 이거는 인용문입니다. 모더니즘 이후 상황에서 구조나 맥락이 작품의 의미에 결정적이라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되나 맥락 과잉이 작품을 선결정하는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부과된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고 작품, 대상 그 자체에 주목하려는 의도에서 통상 작품 곁에 붙어있던 작품 제목, 작가명, 제작 연도 등을 없애고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화이트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언두 이펙트의 전시 서문입니다. 인용. 언두 이펙트는 예술의 실천 방식으로서 전시가 연출이나 작품 외적 효과들과 그로 인한 스펙터클에 치중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예술작품의 진정한 힘은 외적 장치나 시각적 효과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 자체에서 드러나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언두 이펙트는 전시의 본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예술 작품 자체가 지닌 고유한 힘에 집중하고자 한다. 까지가 인용문입니다. 세 번째는 2024년 12월에 3월까지 열린 구정화 작가의 오도라마 시티에 대한 전시인데요. 여기는 아시겠지만 보신 분은 향을 담은 나무 구조물을 3층에 매달아놨는데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그 향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예를 들면 탭이나 이런 것들을 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 3번 사례에서 기획자는 작품 자체에 주목하기 위해서 작품 제목, 작가명, 재료, 제작 연도, 이 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시적 정보를 있는 힘껏 배제하였고 이번 사례에서 기획자는 작품의 디스플레이 방식, 위치, 조명 등의 이 외적 장치나 시각적 효과를 작품 자체가 거주하는 고귀한 장소에 함께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불청객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 불청객들은 사실상 작품 자체와 분리되기 힘들게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획자는 이 때문에 한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다가 우리는 이 전시 기획자들이 전시 준비에 힘겨움에 더해서 자신들의 노력이 이 작품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일지도 모른다는 자책에 빠지게 한 것일까? 감상자인 우리는 어쩌다가 나의 감상과 해석이 이 작품 자체에 대한 불경스러운 오독일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된 것일까? 나는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존재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편의상 내가 실체 존재론이라 부를 그 존재론은 존재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 기반하는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는데 그건 확장되기보단 고립적으로 작동한다. 한 존재자는 제 스스로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고유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되고 그 속성들은 그 존재자가 존속하는 내내 그를 선언적으로 규정한다. 본질과 현상, 실제와 보이는 것을 구별하고 둘 사이에 비대칭적인 존재론적 무게를 부여하는 것도 이 실체 존재론의 귀결이다. 이러한 존재론에 맞서 나는 관계적 존재론이라고 칭할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데 관계적 존재론에서 존재자는 타자를 매개 경유하여 정의된다. 존재자는 자신에게서만 기인하는 본질을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신에 무엇과 연결되고 관계하는가에 따라서 정의된다. 한 존재자가 어떤 것과 어떻게 관계하고 연결되는지, 현존하는 그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존재제의 방향과 움직임, 궤적, 그것이 그 존재자가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밑에 라뚜르의 인용문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관계적 존재론의 입장에서 예술작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건 생겨날 때부터 본질을 갖는다고 상정된 작품 자체를 작품이 맺는 관계들로부터 고립시켜서 실체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등장하는 관계와 맥락으로부터 물러선 채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는 소위 작품 자체란 최종적인 것에 도달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를 손에 넣음으로써 그 욕구가 사라질 것이 두려워 끊임없이 도달 유예시키는 형이사학적 욕구의 산물이다. 한편으로 작품 자체라는 유령은 칸트가 이율배반론에서 말한 규제적 이념처럼 모든 전시 기획자가 최선의 기획, 최적의 디스플레이, 최선의 연출 위에 매진하도록 추동하는 이념으로 작동한다.
전시기획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작품 자체가 스스로 발화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들면서 말이다. 이 점에서 작품 자체라는 유령은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듯 하지만 계속 뒤로 물러나며 우리를 유혹하는 세이런의 모습과도 닮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유령은 전시기획자들의 곤경을, 몇몇 무도한 예술가들의 비대해진 교만함을, 이론가와 비평가들의 엘리트주의,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리감을 초래했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의 본질 같은 건 없는 거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한 예술작품이 어떤 맥락과 관계, 전시, 감상, 해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무관한 그 맥락에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는 작품의 본질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예술작품이 어느 것에나 다 달라붙고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는 어떤 내용이나 구조도 갖고 있지 않은 텅 빈 껍데기나 무정형의 덩어리 같은 것일 리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 작품의 본질이란 마이클 프리드가 갈구하듯이 작품이 전시되는 맥락과 상황 관계로부터 분리된 채 단 하나의 무한히 짧은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이 프레젠트니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전시되고 감상되고 해석되는 다양한 시점과 맥락 속에서 펼쳐지는 작품의 궤적에 있는데, 그건 우리의 임의대로 조작되지 않는다. 작품이 전시되고 감상되고 해석되는 한 그 궤적은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본질이란 근본적으로 열린 개념이다. 당신은 예술작품은 어떤 식으로 전시되고 감상되고 해석되어도 무방하다는 미적 상대주의나 해석적 다운주의냐, 이게. 이 반박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매달려 왔던 실체적 존재론이 여전히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미적 상대주의는 예술작품 자체라는 유령의 배다른 자식이다. 이 둘은 공히 존재론적 이원론에 근거하는데, 한쪽에는 인식 주체가 접근할 수 있는 사물 자체 혹은 작품 자체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표상, 상징, 언어, 기호의 세계가 있다. 우리는 결코 작품 자체에 접근할 수 없기에 작품에 대한 감상과 해석이란 결국 우리의 표상, 상징, 기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스크램블 게임의 다름 아니게 된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기호와 언어, 상징들을 이리저리 조합해 해석을 만들어내도 된다. 실제 작품의 존재론적 무게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기에 해석이라는 언어 게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서로를 관통하며 날아다닌다. 이로부터 예술이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와 무관한 상상적 유희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냉소와 회의가 자라난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더 큰 존재론적 난관의 일부인데, 그 난관을 처음 깨달은 게 인류학자들이었죠. 주술 의뢰를 하는 쿠바 주술사가 얼굴에 흰 가루를 바르는 이유를 그들의 믿음, 흰 가루가 뭔가 초월적 힘을 준다고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설명해 오던 인류학은 이 설명 도식이야말로 하나인 자연과 다수의 문화를 분할하는 이원론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우리는 아는 자이고 아는 자로서의 서구인과 믿기만 하는 자로서의 비서구 타자의 분할이 유래되었음을 깨달았다. 이게 이제 인류학에서의 존재론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브루노 라뚜리는 이를 자연과 사회, 인간과 비인간을 이분한 근대적 대분할의 결과라고 진단했고, 깽땡 메이아수는 그 철학적 규결을 상관주의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자연문화, 물질, 정신, 주체, 객체, 인간, 비인간의 이분화가 초래하는 존재론적 난관을 넘어서려는 존재론적 전환의 문제의식은 소위 사변적 실체론, 객체지향 존재론, 신실제론으로 이어지는 동시대 철학의 흐름을 탄생시켰는데, 이들의 서로 다른 차이와 강조점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은 실제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확장하는 새로운 존재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예술작품의 전시, 감상, 해석을 둘러싼 논점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저는 라뚜르와 마르크스 가브리엘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시되는 미술작품. 갤러리 벽에 걸린 페인팅은 갤러리 입구에 들어설 때와 그 작품과 마주섰을 때, 혹은 작품에 조명이 비치고 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 모두 다르게 보인다. 작품 앞에서 이리저리 이동할 때마다 그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전시장마다 미술작품 감상의 최적 지점 같은 것을 표시해 놓지 않는다면 모든 관객은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전시의 목적이 작품 자체가 드러나는 데 있다고 여기는 기획자는 이 사실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 어떤 전시도 작품 자체를 전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지각 경험의 입지점에서 벗어나 그 어디도 아닌 시점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관객도 없기 때문이다. 작품 자체와 시각적 효과를 구별하려는 기획자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는 이런 질문과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대체 어디까지가 작품 자체고 어디서부터 시각적 효과가 시작될까? 작품이 전시장에 놓이고 얼마나 유명한 전시장, 얼마나 큰 전시장, 뭐 어딘가에 놓이는 순간부터 작품을 어디 걸고 어떻게 배치할지, 조명을 어디로 향할지 라는 질문은 작품 자체의 외적인 시각적 효과를 입안하는 것일까? 영상 작품을 모니터로 보여줄지, 스크린에 프로젝션할지, 소리를 스피커 혹은 헤드폰으로 출력할지를 결정하는 건 작품 자체와 그것의 현상, 작품 자체와 그 외부적 효과를 이렇게 이분하는 한 이 공경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다.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존재론의 태제들을 검토해보자. 첫째는 작품은 작품이 주어지는 방식들의 묶음이다. 벽에 걸린 페인팅이 그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건 그 작품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다. 그 작품과 나 사이가 멀 때 그림은 작아 보이고 나와 작품 사이가 가까우면 커 보인다. 내 눈과 작품 사이에 조명이 작용하면 작품에서 반사되는 빛과 나의 시지각 사이의 관계는 조명이 없을 때와는 달라진다. 실체적 존재로는 한 작품이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서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작품 자체와 그것의 현상으로 이분하고는 후자를 지각하는 지각 주체의 의식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사건으로 여긴다. 여기에 인식 주체와 외부 세계라는 이원론이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관계적 존재론은 이를 다르게 정의한다. 작품을 감상하는 순간 작품과 감상자는 모두 동일한 실제에 속해 있는데 내가 움직일 때마다 작품이 달라 보이는 건 나도 작품도 모두 같은 실제 영역에서 서로 관계하기 때문이다. 작품과 나와의 관계는 다양한 객관적 정황들, 작품 사이의 거리, 위치, 방향, 조명, 나의 시력, 신체적, 심리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며 그때마다 작품은 내게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 정황들은 광학, 기하학, 신경과학, 시각학, 생물학, 심리학, 양자역학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구조다. 말하자면 작품이 그때마다 다르게 보임은 주체 안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사건이 아니라 작품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객관적 속성이고 작품은 그 작품과 내가 이러저러한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보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속성이라는 개념이 실체 개념과 쌍으로 정의되어 왔기에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존재론에서 실체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건 상관없이 선언적으로 고정된 본질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상정되었고 실체는 우리가 지각하거나 인식하는 속성들이 아닌 것으로 부정적으로 정의되어 왔다. 작품의 그때마다 다르게 보임을 이런 의미에서의 속성이라고 이해하고 현상으로 이해하면 그 현상들의 기체로서 작품 자체를 다시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의미장 존재로는 이 실체와 속성 개념 대신에 이것을 existence, 이렇게 실존과 진, 의미 개념으로 대체한다. 의미는 대상의 주어짐의 방식이다. 숫자 4는 3 더하기 1로도, 2 더하기 2로도, 4 더하기 0으로도 그 외 가능한 모든 수학적으로 가능한 방식들로도 주어질 수 있고 이 모든 주어짐의 방식이 숫자 4의 의미들이다. 원뿔은 옆에서 보면 삼각형으로 보이고 위에서 보면 원으로 보인다. 이는 원뿔의 주어짐의 방식들인 바로 원뿔의 의미들이다. 그때마다 다른 원뿔의 주어짐의 방식들, 그때마다 드러나는 원뿔의 이러저러함이 결국 원뿔의 의미이며 원뿔은 그 의미들의 묶음이다. 원뿔에 주어지는 방식들, 곧 의미로부터 독립적인 선엄적으로 규정된 원뿔의 본질이란 없다. 의미는 우리에 의해 창안되어 실제에 투사하는 주관적 표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대상의 존재 양식이다. 의미들은 생각하는 자나 말하는 자가 없어도 있고 또 있어 왔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기호 상징 체계는 실제하는 의미들의 변종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대상이란 그 주어짐의 방식들, 곧 의미들의 묶음이다. 작품을 감상할 때 나에게 보이는 모습은 작품의 주어짐의 방식들, 곧 작품의 의미들 중 하나가 되겠죠. 그 순간 나의 감각과 생각 기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실제하는 작품의 의미와 접촉한다. 그 접촉은 인식 주체 내부가 아니라 나와 작품이 함께 연루되어 있는 작품의 의미장에서 일어난다. 이로부터 기획자들은 이 작품 자체라는 유령에서 벗어날 일말의 힌트를 얻는데 한 작품은 그를 어떻게 디스플레이하는가에 따라 어떤 맥락에 위치시키는가에 따라 그를 어떤 다른 작품과 연결시키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들을 드러내 보인다. 이는 기획자의 불손한 개입에 의해 작품 자체에 투사된 것이 아니라 의미의 묶음으로서의 작품에 이미 내재하고 있으나 드러나지 못했던 주어짐의 방식들이다. 전시를 기획한다는 건 작품 자체라는 옥체를 그를 훼손시킬지도 모를 외적 정보와 효과들로부터 멸균해 보여주려고 하는 불가능한 시도가 아니라 작품을 다양한 시점, 방향, 맥락들과 연결시켜서 그 주어짐의 방식들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전시다. 두 번째 태제는 작품은 실제하는 존재자이다.
예술은 오래전부터 허구로 제도화되어 왔다. 예술은 허구적이기에 진실일 수 없고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기에 실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실제와 분리됨으로써 예술은 진실한 거짓말로서의 자유를 얻고 다른 영역들로부터의 불가침의 권리를 얻는다고. 이런 방식으로 예술은 극단적으로 높은 가치 평가를 받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객관성이 부인되었다. 예술은 자율성이라는 훈장을 얻었지만 그를 위해 허구적이고 비실제적이어야 된다는 막대한 존재론적 대가를 치렀다. 관계적 존재론은 실제를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이 가상이자 허구로 정의되어 온 예술의 존재론적 무게를 돌려준다. 이를 위해서 잠시 후에 할 텐데요. 분석 철학에서 허구명을 둘러싼 논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이며 심지어 공허한 것들은 없는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픽션이고 거기 사용되는 언어일 것일 텐데, 픽션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언어들은 대체 무엇을 지시하는 것일까? 러셀은 허구명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고유명은 그것이 지칭하는 단 하나의 단독자, 바로 이것과 연결될 때에만 유효한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 같은 허구명은 그 이름이 지칭하는 바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시 대상이 없다. 그래서 허구명은 지시 대상이 없는 공허한 텅 빈 말이다. 하지만 언어는 구체적 개별자가 아니라 어떤 일반자, 보편자를 지칭할 수도 있다. 여기 책상이 몇 개지? 라는 질문에서 책상 같은 건데, 그렇다면 셜록 홈즈라는 이름 역시 그런 보편자가 아닐까? 이런 사유로의 길을 열어준 것이 이제 마이농주의인데, 마이농주의에 의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지향적 대상은 무엇이든 그것이 현실의 대상들처럼 exist하지는 않더라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있다. 페가수스, 유니콘, 천사, 날개 달린 고양이 등 우리가 그를 떠올릴 수 있다면 exist하지 않지만 있다. 그런데 이런 지향적 대상들이 있다는 것, 그런 대상들의 존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이상적 지능에 다 주어져 있다는 형이사학 전제가 요구된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누군가 떠올린 어떤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일 터이니 말이다. 그래서 셜록 홈즈는 코난 도일이 집필하기 전부터 있어야만 한다. 넘어가서요. 그래서 의미장 존재론, 허구 실제론은 이 둘을 종합한다. 마이농주의로부터는 존재함의 다원적 양태라는 아이디어를, 가능 세계론으로부터는 영역 존재론을 가져왔다. 실존이라는 것은 의미장에 나타난 것이라는 정의가 그것인데요. 의미장에 나타남으로써 이러저러한 것으로 개별화되고 다른 것과 구별되는 고유한 속성을 갖는 것은 실존한다, exist한다. 픽션의 의미장이건 꿈의 의미장이건 물리학 실험의 의미장이건 의미장에 나타나 실존하는 것들의 실제성은 그 다른 의미장들에 있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렇게 실존하는 대상들은 공히 그에 대해 우리가 참 거짓의 구별이 가능한 진리 능력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리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품은 해석을 통해 존속한다. 작품은 감상자의 해석과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작품은 실존하기 위해 해석되어야 하는데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해석 의존적이다. 이는 실존이란 의미장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정의로부터 도출된다. 해석의 의미장에 나타나야 비로소 작품이 exist 하니까요.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건 그저 특정한 재료들의 덩어리, 균질적인 물리적 사물일 뿐이다. 작품 창작자가 첫 번째 해석자라는 점에서 사실상 순수한 물리적 대상으로서 작품은 없다. 작가는 이래저래 평범한 대상들을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결합시켜 작품을 만들다. 가브리엘은 예술가에 만들어진 그 첫 번째 대상을 파티투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경우 작가가 내놓은 것이 그저 균질적인 재료 덩어리로 지각될 수도 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그 재료의 성질에만 주목해 거대한 청동 덩어리로 제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청동 덩어리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 대상을 예술적 묘사의 양식으로 다룰 때, 곧 그 대상의 물질성을 이 의미로 전환시키는 해석과 수용의 양식으로 다룰 때 비로소 해석이 시작되고, 비로소 그때 작품은 해석의 의미장에 나타나 실존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란 로만 잉가르딩이 말한 예술작품의 컨크레션 개념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는 작품 속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규정해 묘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작가는 소설 속 등장인물의 혈액형, 신발 크기, 손가락이 5개인지 콩팥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다 규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 허구 세계에도 연력학 제2법칙이 유효할지, 수소가 존재할지, 수학적 논리가 적용되는지 등들도 다 규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모든 작품은 자신 속에 특유의 공백, 즉 불확정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식적 창조물이다. 그리고 그 공백들은 감상 과정에서 감상자에 의해서 충전되죠. 그렇기에 작품은 그 공백과 불확정성을 충전하고 현실화시키는 해석자에 의해서 같이 창조된다. 독자에게 읽히기 전에 소설이 공백과 불확정성을 갖는 악보라면 작품은 그 틈을 메우고 충전시키는 해석을 통해서 비로소 실존하게 된다. 여기서 작품은 활자가 인쇄된 물리적인 책이 아니라 그때마다 해석의 의미정에 나타나는 역동적 존재자고, 가브리엘은 이 과정을 아우프비룽이라고, 상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품은 우리 상상의 무대에 작품이 나타나게 하는 상연을 통해 존재한다. 문학과 비교하면 미술 작품의 파티투어는 더 많은 빈틈과 불확정성을 갖기 때문에 미술 작품의 실존은 그를 메우고 채워넣는 감상자의 해석에 더 크게 의존한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감상자의 상상력과 배경 지식이다. 해석할 때 우리는 그 빈틈들을 허구로 채워넣는데 여기서 픽션이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장면으로서 감각적 직관에 단박에 나타나는 것의 틀을 벗어난 사정에 대한 묘사다. 따라서 허구란 텍스트 유형의 유적 특징도 아니고 예술작품의 정의에만 특유하게 등장하는 개념도 아니다. 허구는 법률 안에도 자연과학, 신학, 철학, 또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몽상 안에도 있다. 거의 모든 진술과 모든 사실 보고는 다 허구적 성분을 지녔다. 인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두운 배경 위로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두 물줄기만을 보여주는 작품, 가뭄, 이미지입니다. 을 보고 저 모습은 어디서, 왜, 어떻게 해야 저렇게 등장할 수 있을까? 강력한 분사력을 가진 분수일지, 화산 수증기의 분출일지, 소방호수의 물줄기일까를 떠올리면서 이 작품의 악보가 남겨놓은 빈틈과 불확정성을 메워 넣는다. 이를 위해서는 감각적 직관의 단박에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는 맥락, 경험이나 배경 지식이 요구됩니다. 이 작품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때 시위대를 향해 발표되는 물대포 사진이라는 정보는 그 해석을 위해 결정적인데 관객이 작품의 제목, 작가, 제작 연조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작품 자체와 조우하기를 원했던 전시기획은 이처럼 작품 자체와 감상자를 나누는 실체적 이혼론의 산물이다. 마지막, 우리는 우리의 작품들의 자식이다. 작품은 해석이 이어지는 한 모습을 달리하며 존속한다. 이 해석들과 독립적인 선언적으로 규정된 작품의 본질은 없다. 한 작품을 접하는 20명의 감상자가 있다면 20개의 상연과 해석이 일어난다. 감상자들의 해석의 의미장에 나타나는 해석학적 대상들은 그들에 의해 서로 다른 속성들을 부여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품은 해석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모든 이 퍼포먼스 어피룽의 궤적에 다름 아니다. 그 누구도 작품을 해석하지 않을 때 그 궤적은 끊어질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의 악보와 그에 대한 모든 해석들 전체가 하나의 온전한 대상이 될 것인데 이것을 das Gesamtkunstwerk라고, 온 예술작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잊혀졌던 작품이 언제든 다시 해석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 작품의 궤적은 이어질 것이고 작품의 실존은 다시 그를 해석하는 우리와 연동될 것이다. 브루노 라뚜르에게 예술은 존재자들 중 가장 강력한 확장 양식이다. 예술작품은 모든 다른 존재자들과 연동됨으로써 강력하고 다층적인 연결망을 만드는데 작품은 재료로 삼은 기존의 존재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고 주름 지으면서 자신의 궤적에 끌어들이고 인간 감상자를 연루시켜 그들의 주체성을 생성한다. 바하의 음악은 그 음악을 좋아하는 주체성을 생성하고 피카소의 회화는 거기에 매료되는 주체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작품은 세계에 거주하고 우리는 작품의 궤적 위에 있고 그 궤적의 일부분이 된다. 우리를 그 궤적에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의 감상적 주관성이 아니라 작품이다. 우리가 작품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감상적 주관성을 작품에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작품이 우리들에게 작품 창설의 여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거 라뚜르를 인용했습니다. 작품이 우리를 그 해석으로 끌어들이고 그를 통해 스스로 존속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체성을 생성한다. 작품과 우리는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 어떤 작품에 대한 해석이 그토록 다양하다면 그것은 작품이 수많은 접힘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부분적 주체성들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작품을 더 많이 해석할수록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원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작품 안에서 사랑하는 것의 다원성을 더 많이 펼쳐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겠습니다. 그것이 맺는 모든 관계에 앞서 선언적 본질을 지닌 작품 자체라고 하는 개념은 작품의 전시는 물론 감상의 문제를 설득력 있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힘들게 한다. 그 개념이 함의하는 실체론적 패러다임은 전시 기획을 이 작품 자체에 대한 외적 개입이자 왜곡으로 여기고 작품의 소위 본질에 대한 이리적 해석과 감상의 표준을 규범화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돼. 이 작품은 의미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의 근대적 이분화를 넘어서려는 이 관계적 존재로는 예술작품을 구체적인 관계와 맥락, 감상과 해석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펼쳐나가는 비실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자로 재정의 한다. 작품은 그를 감상하고 해석하는 우리와 분리됨으로써 자율성과 실체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을 통해서 실존하고 존속되며 그 움직임의 계속 속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생성시킨다. 네,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전학과에 있는 정대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학회 행사에는 처음으로 왔는데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제가 토론에 좀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논평을, 김남희 선생님의 정말 재미있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은 글에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질문 위주로 그 논평을 썼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 제가 좀 많이 적어봤는데요. 쭉 그걸 읽다가 순서에 따라서 의문이 드는 점을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1, 2, 3, 4, 5번 읽으면은 10분 정도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의문은 이제 발표자, 김남희 선생님이라고 호칭 생략하고 발표자라고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작품 자체를 보여주려는 최근의 전시 경향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작품으로부터 구조, 맥락, 제목, 작가, 제작 연도와 같은 작품 정보, 작품의 디스플레이 방식, 위치, 조명 등에 의한 작품의 효과를 배제하려는 경향은 작품 자체가 독자적이고 고립적으로 가진 본질을 상정하여 예술작품의 진정한 이해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 가지 이유는 이러한 경향이 작품의 본질에 대한 이리적 해석과 감상의 표준을 규범화하려는 것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가는 말에서 언급하셨죠. 그런데 발표자가 107쪽에서 예시한 전시들이 맨 앞에 말이죠. 그 전시들이 과연 이리적 해석과 감상의 표준을 규범하는 대로 이어지기 쉽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전시들은 작품과 연관된 여러 정보가 제공할 수 있는 선입견이나 과잉된 스펙터클을 배제하여 감상자 자신의 해석에 더 큰 여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전시 각각의 기획자들은 모든 관객은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 다른 것들을 보게 될 상황을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할까. 오히려 이런 상황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작품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마다 다른 위치에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품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작품 자체에 대한 강조는 실체적 존재론에 대한 토대한다기보다는 감상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작품을 중재해 주려는 태도를 시사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나아가서 세 번째 사례, 그 향기와 관련된 사례는 제가 김남희 선생님이 쓰신 발표문에 따라서 이해할 때 전시 기획자가 아니라 작가 자신이 작품을 연출한 것으로 보이고, 기획자가 아니라 작가 자신이 작품을 연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중에는 작품과 연관된 혹은 작품의 일부를 이루는 텍스트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례는 작품 자체를 강조하려는 최근의 전시기획 경향과 완전히 부합하는 사례가 될지에 대한 의문도 살짝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 의문은 발표자가 원용하고 있는 마르쿠스 가브리엘과 브리노 라투르에 따르면 예술작품의 의미는 우리에 의해 창안되어 실제에 투사하는 주관적 표상이라고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대상의 존재 양식이다. 의미들은 생각하는 자나 말하는 자가 없어도 있고 또 있어 왔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기호 상징체계는 실제하는 의미들의 변중에 다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하는 자나 말하는 자 없이도 있는 의미란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형이상학적 혹은 존재론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제게는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논평자가 언급한 형이상학적 전제는 실제로 발표자께서 112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시고요. 어떠한 정당화를 거쳐서 이러한 형이상학을 전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문에 있는 설명만으로는 제가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주 20번에서 이제 발표자께서는 마이농주의에서 실존하지 않는 것은 있음이라는 선언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구역으로 귀속된다고 언급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익시스트하지 않더라도 있음이라는 선언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구역에 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선언적 귀속을 발표자 역시도 자신의 입장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 그대로 수용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선언성이 과연 발표자가 주장하는 관계적 존재론에 부합할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나아가서 대상적 의미의 자립성이라고 칭할 만한 이런 일반적 태제는 예술작품의 의미는 작품 앞에서 작품에 대해 생각하고 감상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는 감상자 또는 관람자와 무관한 독립적인 어떤 실제성을 가진다라는 예술작품에 관한 특수한 태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후자의 태제는 발표자 자신의 입장과 좀 배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논평자의 의견을 좀 청해서 듣고 싶고요. 세 번째, 5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세 번째 의문은 112쪽에서 픽션의 의미장이건 꿈의 의미장이건 물리학 실험의 의미장이건 의미장에 나타나 실존하는 것들의 실제성은 그 다른 의미장들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그렇게 실존하는 대상들은 공히 그에 대해 우리가 참 거짓의 구별이 가능한 진리 능력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상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진실 능력을 갖춘, 즉 참이거나 거짓인 진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픽션 혹은 꿈의 의미장에 속한 픽션, 꿈의 대상들에 대해 어떻게 물리학 실험의 의미장에서와 같은 방식의 참이거나 거짓인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가 좀 분명하지가 않아서 해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113쪽에서 가브리엘을 원용하면서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건 그저 특정한 재료들의 덩어리, 균질적인 물리적 사물일 뿐이다. 작가는 이래저래 평범한 이러저러한 대상들을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결합시켜 작품을 만든다고 쓰고 있고, 또 미우라 도시히코를 원용하면서 어떤 대상을 예술적 대상으로 다룰 때 그 대상의 물질성을 의미로 전환시키는 해석과 수용의 양식으로 다루면서 비로소 여기서 해석이 시작되며 이때에 이르러, 이 꺽쇠 괄호는 제가 넣었습니다. 이때에 이르러 작품은 해석의 의미장에 나타나 실존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작품의 재료가 그저 재료로서만 남아있을 때는 그저 평범한 대상들이어서 아직 예술적 의미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왜냐하면 재료에 대한 작가의 해석에 개입되어야 비로소 이 의미장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질적인 재료 자체는 해석의 수동적 대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용하자면은 실제하는 작품은 그 재료의 물질성으로 담지되지 않는다고 이제 쓰고 계십니다. 물질적 재료를 이렇게 의미장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지 이 여부는 그 자체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평문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관점이 발표자께서도 역시 중요한 이론가로 다루고 있는 브리노 라투르의 관점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투르라면은 아직 저자의 해석에 개입되기 전에 어떤 물질적 재료라도 이미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을 형성하는데 어떤 몫을 한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즉 재료는 단지 해석의 수동적 재료로 남지 않고 이미 어떤 행위자성을 갖는 행위소일 것이다. 라투르의 용어입니다. 달리 말해 아직 작가의 해석이 개입되지 않은 재료일지라도, 혹은 차라리 작가의 해석이 개입될 때 물질은 작가와 함께 하나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비슷한 몫으로 예술작품의 형성에 개입하여 의미장을 이룬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논평자에게는 가브리엘의 의미장 존재론과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예술작품의 재료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긴장이 발표문에서는 아직 취급되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의견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3쪽에서 발표자는
가브리엘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허구는 법률 안에도 있고 자연과학, 신학, 철학 또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몽상 안에도 있다. 거의 모든 진술과 모든 사실 보고는 허구적 성분을 지녔다. 그리고 발표자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로 그 사진으로 본 가뭄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예로 든다. 가브리엘의 저 명제가 어떤 의미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뭄이 어떻게 저 명제를 해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지는 논평 사안에 좀 불분명하게 보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학과 행사가 있어서 행사 후에 또 이제 그 뒤풀이 자리도 있어서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가 않은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